어르신들 건강하셨죠? 예. 제가 한 2년 만에 지금 온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기하고 거의 비슷하게 한 2년 만에 온 것 같은데, 아무래도 거리 두기 때문에 조금 인원수를 좀 조정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와보니까 작년에, 재작년에 없는 사이에, 제가 못 온 사이에 교육관도 딱하니 앞에 서 있고, 환경도 상당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떨어져 있으니까 마이크 벗고, 이 마스크 벗고 하겠습니다. 예. 우리 어른들이 특히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그런 이제 질병이다 보니까 각 향교도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금년 들어서 서서히 지금 풀리고 있어서 우리 진주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이제 활동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금년에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서 다 알고 계신 우리 유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유교의 이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공맹사상과 더불어 우리 지금 현재 유림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주제를 같이 묶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제가 왜 이 주제를 다시 논하는가 하면은 근자에 이르러 유림의 수준이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진주만 놓고 보지 마시고 진주의 입장에서 보지 마시고 전국 유림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저는 전국 유림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수준이 낮아졌어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서울에서 성균관 중앙종무위원회라고 전국의 이 주축이 되는 중심이 되는 대표 우리 뭐 시도재단 이사장, 뭐 유도회 본부회장, 전교협의회장 이런 분들을 다 모시고 회의를 하는데 정말 실망스럽게도 거기 온 분도 실망하고 진행하는 사람도 실망하고 모두가 실망하는 그런 회의의 모습을 저는 제 눈으로 봤어요. 야, 이 정도일까? 그러니까 성균관장이라고 하는 우리 유림의 수장을 우리가 높이지 않으면 누가 높여줍니까? 아무리 못나도 성균관장이 일단 되고 나면 모두 있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단합하고 또 갈 길을 찾아야죠. 근데 그분들이 관장보다 더 많은 말을 하고 관장에 대한 예우도 없이 함부로 하는 걸 보고 야, 이거 우리 유림 스스로가 할 말이 없겠구나. 우리가 대중에게 무슨 말을 할까? 우리가 청소년에게 무슨 말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진주하고는 달리 각 시도의 이 환경을 가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청주 같은 데를 가보면 정말 잘해요. 어른들도 정말 멋있고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한 80%는 예전보다 수준이 떨어지고 도덕성도 부족하고 예의 염치는 아예 없고 이런 상황이더라. 그래서 금년부터는 우리 진주가 항상 성균관 임원이 많았습니다. 여기 진주가 뭐 20-30명 됐고 강릉이 또 한 20-30명 됐고 전국에서 이 20명 넘는 데는 이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아마 지금 임원을 또 추천을 받고 있을 겁니다. 이 임원부터 교육을 다시 시작할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는 5월 중에 한다고 제가 계획을 잡았는데 서울에서 만나든 뭐 이 경남 따로 어디서 만나든 뭐 대전쯤에서 만나서 조금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고 또 한 가지 우리 어른들께 말씀드릴 거는 제가 몇 년 전부터 생각한 건데
유림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부회장이나 전교님이나 시도 본부장이나 시도 재단 이사장들이 모여도 그 모양인데 나머지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강구해낸 게 자, 일정한 수준의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전교나 유도회장에 출마할 자격을 주지 않겠다. 이걸 지금 추진 중입니다. 어떠십니까? 우리 진주 어른들을 아마 다 좋아하실 거예요. 충분히 교육 받았으니까. 그래서 교육에서 진주 여기 경남 유교대학에서 이수를 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인정을 해주는 거죠. 충북 유교대학에서 교육을 받았다. 그럼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 그럼 그것도 인정해 주고. 그렇게 그 교육의 이 실수를 이수한 사람들은 일정한 시간에 면제를 주고 나머지는 현 유도회장, 현 전교부터는 무조건 받아라. 그리고 차기 유도회장이나 차기 전교에 출마하는 사람은 이 교육을 이수한 자 중에서만 출마 자격을 주겠다 이거예요. 이렇지 않고는 저는 도저히 우리 유림이 이 사회에서 어른의 역할을 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지금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내용과 더불어 우리 관장님이 특명을 저한테 내렸어요. 진주 가니까 진주는 우리 경남 또는 전국에서 가장 좋은 향견대, 훌륭한 향견대, 이 어른들의 이 좀 의견을 물어와라. 저한테 특명을 주셔서 제가 들어가면서 벌써 서두에서 벌써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가 이 교육에 필요한 거 혹시 이 교육에서 성균관에서 어떤 걸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어른들께서 우리 정교님이나 회장님 아니면 국장님들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성균관에 누구든 저든 총무처장이든 누구한테 전화를 주십시오. 그동안에 성균관에서 이걸 못했다. 그러니까 이것 좀 꼭 해달라. 이런 요구사항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요구사항이 있어야 우리도 지역의 환경을 알고 유림 어른들의 생각을 알고 그걸 또 교육에 반영하고 여러 가지 조치들이 취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부탁을 한 가지 드리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작년에도 대면 교육을 못하고 온라인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저희 성균관에서도 온라인 교육을 했더니 의외로 반응이 좋았어요. 근데 이제 휴대폰으로 보는 건 조금 이제 한계가 있죠. 어른들 글씨도 작고 화면도 잘 안 보이고. 근데 이제 저희는 홈페이지 상에서 했기 때문에 컴퓨터가 있는 어른들은 큰 화면으로 볼 수가 있었고, 없는 향교는 향교에 컴퓨터 켜놓고 모여서 본 어른들도 또 계셔요. 그래서 이런 교육 때문에 이렇게 이 대면 교육과 또 다른 그런 이제 측면을 보게 됐지만, 교육은 아무래도 모여서 만나고 얼굴 맞대야 교육답죠. 그래서 진주도 그렇게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유림, 유교, 유학 여러 가지 명칭으로 쓰도 그때 이 유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 선비유, 선비사, 그렇죠? 근데 선비유, 선비사는 잘 아시는데, 첫째 여기서 선비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걸 이 글자를 통해서 내 몸에 체득을 해야 됩니다. 그냥 말로 내가 선비다, 이건 안 통해요. 요즘 젊은 애들 말로 꼰대죠. 그냥 말만 하는 거야. 안 통합니다. 말을 하지 않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선비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른들, 젊은 사람들 만나면 옛날에는 훈계도 하고 지도도 하고 많은 말씀이 필요했지만, 진짜 양반다운 어른들은, 선비다운 어른들은 하면 끝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마디도 안 해도 그 어른이 움직이는 이 몸 자태를 보고 젊은이들이 경계를 하고 배우는 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왜? 물론 젊은이들도 문제가 있죠. 근데 이번 선거에서 잘 경험했듯이 젊은 사람들 저희가 학교에서 경험해보면요, 옛날 선생님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는 학생이 적습니다. 자기 할 말 다 해요.
자기 주장 다 내뱉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선생님들이 좀 당황해요. 그러니까 이게 스승과 제자의 이 관계가 이제는 제자들한테 명령하기도 힘들고 뭐 시키는 심부름 같은 거는 아예 엄두를 못 냅니다. 애들이 선생님 드시라고 여기다 커피, 음료수 갖다 놓잖아요. 지금은 못해요, 그것도. 선생님이 강요해서 시킨 것처럼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시대가 많이 달라졌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유의 본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몸에 익혀서 행동해야 된다. 자, 이 유자는 사람인 옆에 이 비유와 마리을 이자가 있어요. 이 글자의 본래 의미는 비가 내릴 때 이 마리을 이자는 이 입 주변에 이 인중부터 이 모습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이빨도 있죠, 수염도 있죠. 그러니까 이 자가 형이 상학, 형이 하학 할 때 이 마리을 이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상으로는 형이 상학이야. 이 이하로 먹고 몸이 좋아지고 이런 거는 형이 하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위의 존재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먹는 거 좋아한다고 먹는 거 쫓아다니고 좋아하는 거 하고 즐기고 이거는 형이 하학적인 거라 우리 유교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이 선비들은 바로 수염의 기준을 가지고 비가 올 때 비를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우산이 있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우산이 없죠. 비를 쫄딱 맞아요. 수염이 그대로 비에 젖어서 쭉쭉 늘어집니다. 이게 옛날에 기우제진일 때 사람들이 모습을 나타낸 형태의 글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인자가 있고 비유자가 있고 마리을 이자가 붙어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 유자의 원형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낸다는 건 지금 우리가 문묘에서 석전을 지내고 또 초하루 보름 행사를 하고 다 그것과 연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유교가 제례와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예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건 이 글자가 만들어질 때부터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유자를 많은 사람들이 후대에 와서 굳어버린 이제 어떤 관념을 가지고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양반이다 이런 어떤 형태로 만듭니다. 자, 양반이라고 다 나쁜가요? 양반도 좋은 양반이 있고 나쁜 양반이 있는 거예요. 좋은 양반은 진짜 선비고 나쁜 양반은 소인이에요. 예.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우리는 군자유가 되어야지 소인다운 유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공자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적어도 남의 이야기를 경청할 줄 알고 남이 이야기할 때 끼어들지 말고 하는 이런 사소한 것까지도 우리가 다 몸에 익혀야 된다. 사람은 언행으로 저는 판단된다고 생각합니다. 언행. 말과 행동. 이거 하나만 보면은 나머지는 안 봐도 돼요. 예. 그 사람이 거만하게 행동하는지 거만하게 말하는지 이것만 보면 다 파악됩니다. 나머지는 더 볼 것 없어요. 아니 그 사람이 나한테 거만하게 했는데 남한테 안 하겠어요? 똑같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사람의 언행이 얼마나 사람에 따라서 부드럽게 유연하게 표현되느냐 이게 그 사람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특히 남을 가르치는데 아주 많이 힘쓴다고 할까요? 공자는 직접적인 가르침을 원하지 않았어요. 간접적인 가르침이에요.
맹자 2루장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오죠. 애인 불친이여든 반기나라. 내가 남을 사랑했는데 친해지지 않으면 내 어진 모습을 돌아봐라. 남 탓하지 말고 나를 돌아봐라. 친불치여든 반기지하라. 내가 남을 다스렸는데 다스려지지 않았어. 그러면 나 자신의 지혜로움을 돌아봐라. 예인 부답이여든 반기경가라. 내가 그 남을 예로 대접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똑같은 답례를 하지 않으면 내 공경한 모습을 돌아봐라. 그러니까 남을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탓하지 말고 내가 어지럽는지 지혜로웠는지 내가 예를 다했는지를 먼저 살펴봐라. 이게 공맹의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뿌리를 내린다고 하는 거는 마치 종이가 물에 젖듯이 종이가 물에다 우리가 띄우면 한꺼번에 확 젖지 않죠. 서서히 젖죠. 예. 그것처럼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서서히. 알게 모르게 사람 하나하나 만날 때마다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군자는 괄목상대할 수 있어야 된다.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여기 어른들도 일주일 만에 만난 분도 계시죠. 며칠 만에 만난 분도 계시죠. 이럴 때마다 상대방을 눈을 비비고 동그랗게 쳐다볼 정도로 바뀌어 가야 된다. 이거예요. 괄목상대가 바로 그겁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어요? 쉽지 않죠. 근데 꾸준히 노력하면 조금씩 바뀌어가는 게 사람들 눈에도 보입니다. 그렇게 가는 게 바로 이 유자의 본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이번에 이 국가 위난 사태의 선거를 통해서 우리 어른도 어떤 강한 의지를 가지고 선거에 임했다라고 하는 걸 이번에 보여주셨잖아요. 이게 이제 말 없는 이제 항쟁이라 말로 표현되지 않지만 내 한 표로 행사가 된 거예요. 그것처럼 나머지도 마찬가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도 그 속에서 내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존재, 그리고 남의 이야기를 꾸준히 들어주는 존재. 우리 어른들은 말씀을 하는 게 취미예요. 그런 분들 계셔요. 말씀을 하는 게 취미예요. 자, 좋습니다. 얼마든지 하십시오. 좋은 이야기는 얼마든지 하십시오. 남을 헐뜯는 이야기, 남을 모함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은 빼고 얼마든지 하십시오. 대신 누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딱 티가 보이면 바로 멈추고 상대방에 요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선비예요. 우리가 지하철 타면은 젊은이들이 자리를 양보를 안 하죠. 그러면 가끔가다 그 노인들 앞에, 젊은이들 앞에 어른들이 가서 이렇게 말은 않지만 일어나라는 뜻으로 쳐다보는 경우 있죠. 그것도 하지 말라. 그것도 하지 말라. 어른이 어른답게 서 있을 때 젊은이들이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두렵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가만히 의젓하게 계시는 게 정말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젊은이들한테 막대기로 두드리고 일어나라고 해봤자 돌아오는 건 우리에게 욕이 돌아와요. 우리에게.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런 거 하지 않아도 알 사람은 다 알고 생각할 사람들은 다 생각합니다. 젊은이들 잠자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정말 피곤해서 자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른들을 보기에는 이놈이 눈 가끔 떴다 감았다 하면서 눈치 보고 안 일어난다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 아이들에게는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삶이 힘들고 찌들고. 그러니까 그게 전부 우리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이 사회가 어떻게 변해가는지에 따라서 우리도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유교는 크게 4단계로 발전을 해갑니다.
자, 이 네 단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이 선진유학 시대하고 이 송명유학 시대, 이게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네 번째 시기는 유학이 침체되는 시기예요. 자, 이 두 시기의 특징을 보면 딱 한 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이 선진 시대에는 수많은 사상가들이 있었어요. 근데 공자가 우뚝 나와서 이 사상을 전체를 지배하는 가장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미개한 인간들의 어떤 모습을 혁명적으로 바꿔놔요. 그게 사상혁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어떤 신의 어떤 보이지 않는 그 존재의 힘을 느껴서 거기에다 기도하고 빌었어요. 근데 이 모습을 완전히 인간 주체로 바꿔놓은 존재가 바로 공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우리 동양 철학에서는 사상이 확실히 바뀌는 시대고 서양에서는 소크라테스 때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한참 늦죠. 네. 그래서 이 공자는 우리 동양 유가뿐만이 아니라 동양 사상의 가장 획기적인 일을 했던 인물이고, 그 다음에 한대 지나고 이 송명시대로 가면 여기서 또 한번 침체됐던 한 1000년의 시간을 뛰어넘고 송명시대에 한번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바로 주자라고 하는 인물에 의해서 변화가 완성이 됩니다. 그 앞에 5명의 이 학자들이 기초를 닦고, 그리고 남송시대의 주자라고 하는 인물이 완성 학문이 성리학, 주자학, 정주학, 신유학 이렇게 칭하는 겁니다. 명칭은 다 다르지만 똑같은 하나의 학문을 칭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주자학이라고 하는 거를 잘 보시면 선진시대, 한당시대에 없었던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익이라고 하는 개념은 없어요. 유학의 경전에서 이익이라고 하는 개념을 찾아보려면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고대에, 주자 이전에, 북송시대 이전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 어디가 있느냐? 불교 쪽에 있는 거예요. 불교의 이론을 가져다가 유교의 이론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자, 여기서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 제가 비유를 드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하나 비유를 들어보죠. 자, 지금 유도의 총본부가 회장이 공석인 게 지금 2년이 넘었어요. 근데 지금도 아직 회장을 못 뽑았어요. 지금도 누가 회의 주체가 돼서 회의를 소집하느냐를 놓고 싸우고 있습니다. 자, 지금 내가 다 죽어가는데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들을 놓고 의사들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수술해야 할지 저 사람이 수술할지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 사람은 죽어가는데. 사람은 죽어가는데 누가 수술을 할지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그런 경국이 지금 유도의 총본부의 모습이에요. 한심하죠? 한심해. 사람이 죽어가면 뭐부터 합니까? 산소호흡기 끼고 수혈하고 수술하고 먼저 살려놓고 봐야지. 누가 자격이 있나 없는 그건 따질 필요가 없죠. 근데 지금도 여전히 그러고 있어요. 자, 이때도 똑같습니다. 유교가 1000년 동안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까지 가버린 거예요. 완전히 이제 한나라 당나라를 거치면 불교가 완전히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에 대항해서 무엇을 할 건가 이걸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우리가 지금도 문묘에 모신 송조 육현이라고 하는 이 학자들이 기반을 닦고 완성을 시킨 게 바로 이 성리학이에요.
자, 그러면 불교를 갖다가 유교를 만들었으면 이건 불교인가 유교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소고기를 좋아합니다. 자, 제가 소고기를 먹으면 제가 서로 변합니까? 안 하죠. 소고기를 내 몸에 소화시켜서 내 몸의 근육이나 지방이나 어떤 영양소로 만들어버리죠. 내가 돼지고기를 먹어도 똑같습니다. 그 돼지는 나를 돼지로 만들지 않아요. 똑같이 이 논리도 적용됩니다. 불교의 이론을 갖다가 유학자가 내 것으로 소화시킨 이상 그건 유학이라는 뜻입니다. 제 말이 틀린가요? 바로 이렇게 해서 이 불교의 이론 체계를 가져다가 유교의 이론 체계로 바꿔버리고 불교보다 더 치밀한 이론을 만들어낸 학자들이 바로 이 송대의 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조선이 이제 개국이 된 거죠. 그래서 고려 말에 포은 선생과 삼봉 선생 이 두 분이 어떻게 이 고려를 만들까, 계승을 할까, 없애고 새로 만들까 하면서 그 과정에서 안양 선생께서 원나라에서 주작을 들여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이미 송나라, 원나라까지 갔는데 이 원나라의 유학이 우리 때는 고려 말이 돼요. 그 원나라의 유학을 들여와서 조선 개국의 문을 연 바로 그 시초 학문이 됐던 게 바로 이 유교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왕조는 500년 동안의 유학이라고 하는 틀을 쓰고 이 지배 체제를 갖췄어요. 물론 여기에는 많은 부정적인 요소들도 있죠. 그러나 그게 모두 부정적인 요소만은 있는 건 아니죠. 모든 사상이나 다 제도나 그렇듯이 어느 정도 부정적인 모습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철학, 생활 철학, 모든 예의 범절 이게 결국은 유교 철학에서 나왔다고 하는 거. 그렇다고 해서 불교나 도교를 배척했냐? 물론 배척했죠. 절에 기둥을 뽑아다가 향교 서원을 만들고 도교 사원을 없애고 스님들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이게 유교의 역할이에요. 왜? 그들은 사문난적이라고 규정을 했으니까. 백성을 혹세무민하는 종교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 유교는 통치 철학이면서 수신 철학이에요. 통치자가 수신이 안 돼 있으면 인정을 못 받는 겁니다. 그게 우리 유교 경전에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라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물론 공부 안 하고도 알 수 있죠. 네, 공부 안 하고도 덕망이 있고 언행이 반듯한 어른들은 다 알죠. 그러나 공부를 하면 조금 더 낫죠. 그리고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나를 깨달아가는 겁니다. 나를 닦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공자는 왜 정치를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정치를 하고 싶었죠. 그래서 주유천하하면서 13년을 떠돌았던 겁니다. 자, 이때 각 나라에 돌아다닐 때 많은 사람들이 공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왜 선생님은 정치를 직접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요. 공자가 뭐라고 합니까? 내 집안에서 효도하고 형제에게 우애를 지키는 것, 이게 곧 정치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내 집안에서 부모 잘 모시는 것, 그것만 있어도 효도가 되는 거고 내 형제 간에 싸우지 않고 잘 지내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애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끝나느냐? 그게 아니죠. 이 효도하는 모습이 옆에 계속 전파되는 거예요. 이웃과 잘 지내는 거, 형제 간에 우애 지키는 거, 이게 자꾸 널리 퍼지는 것, 이게 정치라는 거예요. 예. 지금 정치인들은 직업이 정치인인 사람이 많죠? 그거 안 됩니다. 직업을 정치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성을 다하면 그게 계속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공자 자신은 큰 벼슬까지는 못 갔지만 물론 딱 1년 정도 지금으로 말하면 법무부 장관 정도의 벼슬에 가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모든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자기를 뜻을 전하고 그걸 후세에 기록을 남기고 제자를 남기고 하는 것으로 일생을 보낸 분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맹자가 소원학 공자라, 나는 공자님을 본받는 게 내 소망이다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송대에 와서 이 주자학이 완성되면서 요수, 누, 당, 문, 무, 주공, 이게 도통이라고 하죠. 이 도통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자가 우리가 말하는 성인 반열에까지 오르고, 그게 이제 우리 동방 아국으로 넘어오죠. 근데 이건 이제 중국은 주장을 이제 하지 않지만 우리는 이제 퇴계선대까지 이제 오고, 그 뒤에 18형까지 오고, 그 뒤에 지금 이제 없어요. 자, 남계 박세채 선생 이후로 지금 배양된 인물이 없어요. 자, 그래서 어떤 향교에서는 지금 문묘에 추가 배양을 허락해달라, 이렇게 요청 들어온 향교가 있습니다. 여기 경남 지역에. 예. 아시죠? 예, 다 아마 전국에 이 선전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한테도 왔어요. 자, 이거는 아주 신중한 문제입니다. 유림 어른들도 각자의 생각이 다를 거라고 봐요. 자, 18년을 딱 고정할 건가? 아니면 18년 외에 더 들어가게 해줄 건가? 어떤 게 좋을까요? 각자의 생각이 다르지만 제 생각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자, 도통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요 임금부터 계속 내려왔던 이유가 뭐예요? 살아있다는 거죠. 이 계통이 계속 옮겨가면서 계승되면서 내려온 거는 도통이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남계 선생 이후로 추가 배양이 된 인물이 없다 그러면 죽은 거예요. 그때 딱 죽어버린 거야. 유교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이 가닥을 깨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왜? 당시에 18년이 들어간 것도 당파적인 영향이 커요. 그러니까 노론 계열이 제일 많아요. 동인, 서인, 남인, 북인 다 우리는 함께 정치를 했던 분들이죠. 근데 조금 힘이 셌던 노론 계열이 많아요. 지금 우리 경남 지역, 경북 지역, 저기 충청 지역에 수많은 훌륭한 학자들, 어른들 많이 계셔요. 그리고 근래에는 심산 김창숙 선생까지 우리에게 남아있죠. 근데 그분들은 한 분도 안 들어가셔. 저는 이 부분을 수면으로 좀 떠올려서 많은 학자와 유학자들이 또 유림들이 붐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는 두 가지가 이제 있어요. 한 가지는 반대하는 측, 한 가지는 찬성하는 측, 격렬하게 아마 토론을 벌일 겁니다. 이 자체로 저는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사람들은 지금 우리 유림에 대해서, 유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한때 김용옥 고려대 교수가 붐을 일으켰지만 지금은 다 사라들었어요. 다 줄어들었어요. 없어.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든 안 하든 뭔가 우리 유교가 사회에 관심 속으로 파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그거는 여기서 잘 나타나요. 공자에서 주자로 이어질 당시 왜 공자님이 말을 안 했던 걸 왜 주자가 말을 했던가? 이건 변화예요. 변화. 아까 우리가 어른과 젊은이들 사이에 사회 변화가 생기는 거, 그와 같이 똑같은 변화예요. 변화. 자, 어른들은 지금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을 전화 거는 거, 전화 받는 거, 가끔 가다가 카톡, 유튜브 보는 거, 이거 네 가지 딱 사용하고 끝이에요. 젊은 애들한테 한번 그거 용도를 물어보십시오.
그 속에서는 수첩과 같은 기능을 하기도 하고 계산기 기능도 있고 만보기 기능도 있고 돈 주고받는 은행의 기능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근데 이 계층하고 지금 우리가 싸움을 하면 이깁니까? 못 이겨요. 져요. 그들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방법이 이기는 거예요. 젊은이들을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왜 굳이 싸웁니까? 공자의 학문이 주자로 넘어오면서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서 붐을 일으켰어요. 그게 조선이에요. 자, 이런 붐이 변화 속에서만 가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자의 학문을 지금 우리가 21세기에 진주에서 그대로 따르자? 안 됩니다. 지금 21세기라 여기 있는 어른들도 지금 저와 똑같은 양복을 입고 계시잖아요. 똑같은 양복을 입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조선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21세기 그것도. 자, 이런 양복을 입고 이런 옷을 입으면 생각도 바뀝니다. 자, 우리 수영장 갈 때는 수영복 입죠. 자, 등산 갈 때는 양복 입고 갑니까? 등산복 입죠. 다 때와 장소에 따른 옷이 있는 거예요. 우리 유림 행사할 때는 유복 입죠. 제복 입죠. 다 입습니다. 그거 안 입고 오면 내가 그 행사에 끼기가 조금 부끄러운 거예요. 모든 건 때와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것처럼 21세기에 맞는 모습으로 우리는 지금 변화를 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저는 절체절명의 우리에게 놓인 하나의 사명이다. 그거를 공자와 주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걸 알고 있는데 그걸 실천을 못한다면 안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우리 유교가 사회에다가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건 말고, 이건 학술적인 문제니까 추가 배양을 하냐 마냐, 이거는 일반인들은 관심 없어. 학자들만 관심 있지. 일반인이 가장 관심 있는 게 뭔가요? 뭘까요? 제사예요. 제사. 자,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하루에 뭐 몇백 명이 중례 해가지고 지금 화장장이 없다고 해요. 제가 아는 사람은 부모님, 제 친구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장모님이 코로나 전국에 세 분이 돌아가셨어요. 장례는 치르되 화장을 못해. 그래가지고 일주일, 열흘 그렇게 늦어져요. 자, 이 문제가 우리 유림도 매장에서 지금 대부분 화장으로 아마 바뀌었을 겁니다. 옛날에 같으면 우리 주자 선생 같은 경우는 어찌 부모님의 이 몸에 불을 대느냐 해가지고 반대했던 분이에요. 주자 선생이. 주자 가래에 나옵니다. 그런 분의 우리가 이 사상을 그대로 전수받았다면 지금 우리는 못 살아요. 매장을 못 하는데. 자, 이것도 하나의 변화입니다. 자, 여기에 더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제사의 문제다. 제사의 문제다. 우리 유림이 제사라고 하는 무기를 꽉 쥐고 안 놓고 있어요. 국민들이 편안하게 해주면 좋겠는데 이걸 안 놓고 있어요, 우리만. 근데 국민들은 니네가 놓든 말든 상관없다. 우리는 내가 편한 대로 할게. 다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가정의례 준칙을 만들었을 때 우리 국민들이 안 따랐어요. 하나도. 이건 너무해. 제사를 이렇게 간편하게 간소화해? 이건 조상에 대한 모욕이야. 이거는 불효자야. 그러고 안 따랐습니다. 그게 보통 40, 50년 전 일이잖아요. 지금은 그보다 훨씬 앞서갑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건 뭐고 변화시킬 건 뭔가, 이런 판단이 우리가 나와줘야 된다. 그리고 우리만 지키고 우리만 딱 침묵하고 아무 말도 있어서는 안 된다. 말을 해야 돼. 알려줘야 돼. 국민들에게. 자,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시대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신문에
아마 지금 두세 번 나왔을걸요. 신문 기사에 퇴계 집안의 제사 지내는 법 해가지고 나왔던 거 다 보셨죠? 예. 그거 보고 막 우리한테 성균관으로 전화 오는 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렇게 퇴계 집안에서 제사를 망치고 있네, 불효자네, 뭐 이런 양반부터 잘했다, 이게 맞다, 이런 주장까지 사실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대부분 어떤 주장이냐? 잘했다는 주장이 훨씬 많았어요. 그건 뭐냐? 국민들이 그만큼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서경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오죠. 동면이 정하면은 북적이 원하고, 남만이 정하면 서이 융하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쪽으로 향해서 정벌을 하면은 서쪽에 있는 오랑캐들이 왜 우리를 정벌해 주지 않지? 라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남쪽으로 향해서 정벌을 하면 북쪽의 오랑캐들이 왜 남쪽을 먼저 해? 우리도 빨리 좀 정벌을 해 주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하은주 시대에 걸주라고 하는 유명한 폭군이 있죠. 네. 요순우탕 문무하고는 정반대로 대표적인 폭군이 걸주예요. 근데 이 걸주들이 오죽 정치를 못했으면 이 문왕과 무왕이 나서서 이제 나라를 건립한 게 주나라죠. 그때 이제 나온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걸주가 폭군이니까 문왕과 무왕이 가서 정벌을 하는데 백성들이 제발 우리부터 빨리 좀 와서 정벌을 해주시오, 이 말이에요. 네. 정벌하는 것도 간절히 원할 정도로 그렇게 된다. 국민이 원한다면. 그래서 저는 우리 제사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유림들이 우리 향교에서 지켜야 될 석전이나 고유나 이런 것들은 철저히 지키지만 사가에서 지키는 이 예법은 시대에 맞게 우리가 좀 모범 답안을 내주는 거, 그러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유림들의 생각을 만천하에 알리는 거, 그런 것들을 좀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제사를 하다가 또는 명절 차례를 지내다가 이혼했네, 싸우네, 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 그 소리 좀 언론에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겨워요. 예. 그게 다 유교 탓으로 돌리는 게 문제야. 아니, 지네 집안 문제지 왜 그게 유교라고 하는 큰 이 학문의 이 종교의 탓입니까? 집안 문제예요. 예. 그래서 이런 소리들이 안 나오게 우리가 미리 입막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세상의 변화에 우리 유림이 옛날에는 그러지 않습니까? 선구자, 선지자가 있어요. 먼저 아는 게 우리 유림 아닙니까? 남보다 먼저 앞장서는 게 우리 유림 아닙니까? 그러니까 독립운동 당시에도 33인에 못 겪기 때문에 파리장사라는 걸 통해서 1차 유림단, 2차 유림단 사건까지 일으켜가면서 우리 유림 역할을 했던 거예요. 네. 결코 우리가 뒤처져가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들을 우리는 이 변화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공자의 철학은 바로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가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내려온 가장 기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간다. 그 다음에 변화의 정신을 가지고 간다. 이 정신이 없으면은 이걸 배우도록 이걸 익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맹자를 언급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 탓하지 말라. 전부 내 탓으로 돌려라. 네. 그러니까 논어의 공자께서 군자는 방구적이하고 군자는 모든 잘못을 자기의 책임으로 돌려요. 소인은 그와 반대예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누가 뭐 했네 잘못을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얘기는 가능하면 줄이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갈 수 있는
공동체가 뭘까? 이런 방향으로 힘을 모아줘야 돼요. 특히 우리 이 진주 어른들은 어느 지역보다도 이 지역에 아마 자랑거리가 돼 있을 그런 모습인데, 진주 어른들이 진주 경남 유교대학을 와서 공부를 한다. 나는 그것만으로 자부심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 여기 지금 경남 유교대학이 몇 년 됐죠? 9년. 9년? 예, 9회 채집. 충북 유교대학이 12회예요. 12회. 여기는 지금 9회고. 근데 충북 유교대학을 가보면 12년째 학생이 있어요. 그것도 여기도 있습니다. 그것도 여학생이. 아마 여기도 그러리라고 봅니다. 12년을 와서 공부를 하시는데 노인이 70대에 시작했다고 해도 82이죠. 80대에 했으면 벌써 90이 넘었겠고, 지금 한 80대 중반 된 어르신인데 매번 와서 공부하는데 늘 고맙다고 그래. 그 양반은, 근데 문제는 그 양반은 종교가 기독교예요. 근데 여기 와서 유교를 배우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종교는 누가 타치를 안 하니까. 우리 유교도 마찬가지예요. 다 와라. 다 종교인 다 와라. 그러나 전교나 회장 같은 임원, 이해지 역할은 하지 않고 와서 공부는 해라. 이거죠. 근데 요즘에 시골에 가보면 이상한 종교인들이 회장이 되거나 서원 원장이 되거나 심지어 정교가 됐는데 그런 논란이 있는 경우가 지금 제가 2건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피한다면 우리 유교가 가야 될 길은 변화에 아마 가장 중요한 방점을 찍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잠깐 쉬었다 가시죠. 예. 자, 또 나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말씀드린 공자나 맹자의 사상에 대해서는 다 읽어보시면 충분히 아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아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다시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맹자의 사상 중에 우리가 경험한 이제 사실들, 일종의 우리 유교하면은 굉장히 보수적인 어떤 사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유교는 실질적으로 보수라 진보라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항상 백성의 편에 있는 철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어떤 생각을 갖고 백성이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보고 정치를 하면 돼요.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백성이 원하는 것, 정치, 이게 유교의 궁극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에 반하는 정치를 하는 게 아까 말한 걸주 같은 폭군이 나오는 거고, 우리나라의 광해군이나 연산군 같은 이제 폭군이 나오면 그때 이제 혁명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정권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교에는 이 혁명을 인정하는 논리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경우는 왕이나 천자라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부, 한 지합이, 한 남자 이렇게 치부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임금을 우리가 치지는 못하지만 한 남자로 본다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정벌을 하고 혁명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 같은 경우는 그런 반정이나 이런 경우가 몇 번 있었지만 중국도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주원장 같은 황제들은 맹자의 이 혁명론을 아예 책에서 없애버려, 읽지 못하게, 그리고 책을 인쇄하는 그런 아주 기이한 현상들도
생겨났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 우리 유교가 가지고 있는 보수성이라고 하는 거는 옛 것을 바탕으로 새 것을 창조하자는 법고 창신의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 세상에 옛 것이 없는데 무엇이 새 것이 나올 수 있나요? 다 그 바탕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의 이 모든 이 국민이 사는 철학도 사실은 우리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온 거죠. 이게 없으면 전혀 없으면 못 나와요. 우리가 세계적인 강국이 되고 뭐 무역을 많이 하고 K-팝이 뭐 세계를 뭐 누리고 K-드라마 뭐 이 모든 것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바로 전통에 기반을 둔 겁니다. 그 전통에 기반을 두지 않고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걸 통해서 새로운 거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교를 보수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저는 그걸 옳은 의미의 보수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유교하면은 이 삼강오륜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죠. 상당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는 오륜만 지금 써 있습니다. 오륜 5가지. 자, 첫 번째가 부자유친, 두 번째가 군신유의. 자, 이 순서는 중요도로 나열한 겁니다. 부자가 제일 중요해. 그 다음에 군신, 그 다음에 부부예요. 그 다음에 장유, 그 다음에 친구. 자, 이 순서가 중요도는 이렇게 되지만 이 오륜이 탄생하게 된 시작은 뭔가? 부부유별이에요. 부부유별에서 음양의 원리에 의해서 자녀들이 태어나고 거기서부터 부자와 군신과 붕우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부부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유교에서는.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잖아요. 애도 안 나요. 저는 이번에 정치인들이 그 부분을 좀 강조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유교에서는 제일 문제가 환과고독이에요. 제가 늘 어디 가나 말씀드리지만 호라비, 과부, 고아, 독거노인, 이 4종류의 사람들이 많은 부류보다 가장 어려운 부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지금 이번에 애들을 낳지 않는 이 사회 문제,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이걸 해결을 해주는 좀 공약이 나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무도 그걸 못 냈어요. 아무도 지금 안 냈어요. 이거는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집이 무너져가는 거를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집이 지금 밑바닥부터 지금 다 허물어져 가고 있는데 그걸 멍하니 지켜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걸 빨리 보강을 하고 거기에 시멘트를 막고 뭘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거는 다른 어떤 것보다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뭐 청와대를 옮기고 그 다음에 뭐 우리 코로나로 이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자영업자들보다 저는 이 문제는 정말 국가적인 문제예요. 국가의 존폐가 걸린 문제예요. 우리 어른들이 앞서서 젊은이들을 결혼을 시켜서 나갈 수만 있다면 저는 우리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럴 사실 힘이 없잖아요. 옛날에 재밌는 게요, 옛날에 지역 고을 군수가 자기 고을에 30이 넘은 처자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니까요? 고을 군수가 강제로 짝을 맺어줘요. 이게 고을 군수의 역할입니다. 알긴 하는지 모르겠어요. 조선이 그냥 그런 이상한 나라가 아니라 조선이 갖고 있는 힘이 바로 그런 데서부터 나와요. 결혼하면은 육아휴직
줬던 게 조선시대부터 줬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갑자기 줬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자, 집안에 예를 들어 노비가 있다. 노비도 부부가 있잖아요. 남자, 여자가 있잖아요. 자, 부인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은 일할 사람이 없잖아. 그럼 남편이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럼 남편은 이 부인을, 노비 부인을 간호를 안 합니까? 그냥 놔둬요? 그때 남편에게, 노비인 남자에게 휴가를 줬던 게 조선시대 문헌에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정부나 우리 젊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해 주느냐에 따라서 집을 짓고 그 다음에 양육을 하고 출산율을 높이는가, 이런 문제가 해결되죠. 또 우리나라는 유교에서는 기본적으로 3살이 지나야 부모의 품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저는 3년 동안은 육아휴직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1년 6개월 뭐 이런 식으로 아니라, 뭐 부인이 6개월, 남편이 6개월, 이게 아니라 3년은 무조건 육아휴직을 줘야 된다. 우리가 이 3년이라고 말하는 기간은 만 25개월이에요. 24개월에서 만 2년에서 1개월 더한 기간. 그 정도는 줘야 된다. 그래야 아이를 케어할 수 있고 양육할 수 있는 기간이 된다. 그리고 나서 인성교육이 생기는 거예요. 이 3살 안에 부모의 품에서 모든 인성이 갖춰진다. 이거는 동서양의 모든 학자가 동의하는 바입니다. 근데 여기서 안 키우고 유치원 보내고 유아원 보내고 다 그래놓고 뭐 애들 인성이 망가졌네. 천만의 말씀. 그건 어른의 잘못이에요. 네, 어른의 잘못이에요. 그리고 내 자식을 이 교육은 못 시킵니다. 맹자에 보면 역자의 교라고 나오잖아요. 자식을 바꿔가지고 교육시키고, 또 한 가지는 대를 건너서 교육을 시켜요. 격대교육이라고 하죠. 내 자식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자식한테는 막 뭐 주먹질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아주 화가 나면 그러기도 하죠.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절대 안 그래요. 마냥 귀엽고 마냥 사랑스러운데 뭐 이렇게 성장하는 애들이 인성이 바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 교육은 나무라는 게 아니라 사랑 이거예요. 근데 이게 다 무너졌잖아요. 아파트 문화로 되면서. 근데 이 문화를 어떻게 보존할까? 어떻게 양육을 많이 하고 출생률을 높일까? 이런 고민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3대가 사는 집안에는 뭐 1년에 1,000만 원을 준다, 2,000만 원을 준다 하면 아마 조금 늘어날 줄 몰라요. 그리고는 뭐 3년 육아휴직을 준다. 그리고 평생 고등학교까지는 모든 국가가 책임진다. 교육비. 좀 이렇게 통 크게 나오면 안 되나요? 이게 생계에 위협받은 그분들도 물론 어려웠죠. 근데 그분들한테 돌아갈 돈도 필요하지만 이런 큰 틀에서 국가의 존폐를 논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공약이 이번 선거에서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특히 어른들, 노인들에 대한 공약은 거의 없었어요. 65세 이상 우리나라는 지금 노인으로 상대를 하는데 이 인구가 급격히 많이 늘어나니까 사회적인 어떤 부담이 너무 커진 거예요. 근데 이 세대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가치를 만든 세대예요. 이분들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이 많은 복을 못 누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 마땅한 보답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했던 세대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정책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국가의 지도자가 된다. 우리 이 공자나 맹자의 사상에서 본다면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번에 인수위나 이걸 보면서 조금 실망을 했는데, 어떤 사람을 인수위원회에 뽑았다고 언론에 나옵니까? 어떤 사람이었죠? 전국에서 가장 최고의 능력 있는 전문가, 그렇게 얘기했죠.
세계 최고의 전문가, 능력자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에서 한마디만 좀 더 했으면 좋았는데 이거 안 해요. 덕망 있는 도덕군자, 덕망 있는 사람, 도덕이 있는 사람, 이게 들어가야 돼요. 아니 머리 좋고 전문가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올바른 도덕성을 갖고 있나요? 그 사람들이 잘못하면은 온 국민이 다 피해를 봐요. 그 사람이 나쁜 머리를 쓰고 정책을 만들면 온 국민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맞는 도덕성을 갖춰야 돼. 최소한의 도덕성은 갖춰야 돼요. 그리고 능력을 따지는 게 우리 유교적인 사상에 맞다. 근데 무조건 능력만 따지는 그런 시대가 이번에 좀 나와서 안타깝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오륜이라고 하는 개념은 쌍방간에 지켜야 될 거예요. 아버지는 안 지키고 자녀들한테만 지키라? 이게 아니에요. 부모는 당연히 사랑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할 뿐이지,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강요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제는 부자자효예요. 부모는 자애롭고 자식은 효도하고, 이걸 축약해서 만들어 놓은 게 부자유친이에요. 네. 그러니까 군신유의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군의 신충, 임금은 의리를 지키고 신하는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자, 저 임금이 지가 임금이라고 신하를 만약에 예로 대접하지 않아, 그러면 신하는 언제든지 떠나도 돼요. 임금에 대한 책임이 면탈이 됩니다. 벗어집니다. 임금이 신하를 대할 때는 예를 갖춰서 대해야 돼요. 맹장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양화가 공자님한테 양화가 약간 이 대부로서 약간 이 벼슬이 있죠. 공자님을 뵈야 되는데 공자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 꾀를 내요. 야, 이거 내가 만약에 공자님을 오라고 부르면은 이건 무례하다고 내가 욕을 먹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꾀를 냅니다. 공자님이 집에 없는 틈을 엿봐라. 그리고 공자님한테 삶은 고기를 갖다 드려요. 그리고 공자님, 옛날에는 법도가 집에 사람이 없으면 선물을 갖고 갔다가 집 앞에 놓고 절을 하고 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예법이에요. 그러니까 양화가 이걸 알고 공자님이 안 계신 틈에 고기를 놓고 절을 하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공자님이 와서 떡 보니까 그 삶은 고기가 있거든요. 요놈 봐라. 요놈이 깨를 냈네. 그래서 공자님 똑같이 해줘요. 답례로. 양화가 집에 없는 틈을 타서 돼지고기를 갖다 드리고 절하고 그리고 돌아옵니다. 네. 위에 있는 사람이 예를 지키지 않으면 아랫사람은 안 지켜도 돼요. 네.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걸 착각하죠. 쌍방간의 예를 지켜라. 이게 맞는 겁니다. 어른은 어른으로, 젊은이는 젊은이로, 아버지는 아버지로, 자식은 자식으로. 위에서 모범을 보이면 밑에는 저절로 따르게 돼 있다. 이게 유교의 법칙입니다. 이게 오륜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세 가지만 따가지고 삼강이라고 하는 걸 만들죠. 이거는 조금 유교적 색채가 옅어집니다. 그거는 수직적인 관계로 보는 거예요. 부모, 자식, 임금, 신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삼강이라고 하는 논리는 한나라 때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만들어진 거고, 이게 우리나라 조선으로 들어와서 세종 때도 삼강행실도 오륜행실도 이런 것들이 같이 만들어지면서 유교의 본래 이념인 것처럼 이렇게 돼버린 거지만, 실제는 우리는 지금 유교는 오륜을 강조하면서 얘기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조금 이야기하면서 같이 곁들였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에 어떤 어른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저는 과거는 우리의 하나의
전범이에요. 전범. 즉 모범이라는 거죠. 과거의 공자나 맹자님 같은 분들은 모범이야. 우리가. 그분들을 기준으로 삼고 내가 지금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문제에 더 초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옹고지신인 거죠. 옛 것을 바탕으로 새 것을 만들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만들 건 새 거예요. 옹고만 해가지고는 우리는 못 삽니다. 옹고를 바탕으로 새 거를 만드는 쪽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정신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가 시중지도라고 돼 있어요. 어디에 있든 어느 때가 됐든 그 자리, 그 시간에 가장 적합한 언행을 할 수 있는 것, 이게 시중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과거의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과거의 생각을 빌려와서 지금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맞는가, 이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 이게 시중이에요. 맹자에 나오는 대목 중에 우리에게는 4가지 종류가 성인이 4가지가 있다 하면서 언급하는 대목이에요. 성지청자, 성인 중에 아주 청렴결백한 성지청자, 성지임자, 맡을 임자, 그 다음에 성지화자, 조화로울 화자, 그 다음에 성지시자. 이 4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성인이. 근데 이 성지시자가 바로 누구냐? 공자님을 말한 거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근데 공자님을 왜 그러면 성지시자라고 하냐? 때에 잘 맞게 행동하는 사람이냐? 여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히 사즉사, 벼슬 할 만하면 벼슬 하는 거예요. 지즉지, 멈출만 하면 멈추는 겁니다. 후즉후, 오래 할만 하면 오래 하는 거예요. 속즉속, 빨리 끝낼만 하면 빨리 끝내는 거예요. 자, 이걸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자, 정권이 바뀌면은, 나는 물러나야 되는데 하면 물러나야 돼요. 눈치 보지 마. 뭐 이 정권에 아부해놓고 이 정권에서 또 살아남아? 아니야. 그냥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여기서 멈춰야 되겠지. 여기서 떠나야 되겠지. 스스로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걸 자유자재로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죽했으면 성지시자라고 했겠습니까? 사람들은 많이, 우리 유림들 중에도 보면은 그런 분들이 계시죠. 정교 임기가 끝났는데 한 번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속으로. 그러면서 말은 뭐라 그래? 아이고, 나는 이제 그만할래. 아이고, 나는 이제 다 했어요. 근데 자꾸 이 유림들이 하라고 하네. 이거 어떻게 해? 이러면 끝난 거예요.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항명류에 후회할 일만 남게 됩니다. 거기서 딱 끊어야 되죠. 나는 여기까지 새로운 사람이 내가 했던 일을 이어받아서 하면 돼요. 특히 건물 지을 때나 뭐 이럴 때 보면은 아주 여러 군데서 그런 모습이 나와요. 내가 유림회관 짓다가 나가야 돼. 임기가 끝났어. 근데 이 회관은 누가 지어? 다음 사람이 지으면 되는데, 내가 이 회관은 짓는 것까지는 내가 해놓고 나가야지. 이러면은 싸움 나고 끝나는 거예요. 공자님처럼 빨리 나가면은 빨리 나가고, 천천히 나가면 천천히 나가고, 가야 될지 멈춰야 될지를 이 분간이 없다면 이건 선지자도 아니고 선구자도 못 되죠. 이런 게 저는 바로 우리 유교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다. 중용에 보면 또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어리석은 사람이 등용되는 것만 좋아해. 어리석은 사람이. 현명하면 좋죠. 근데 어리석은데도 등용되기를 원해. 천하면서도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세상에 태어나서 옛날의 도리를 돌아간다고 한다면 제급 귀신이라 그 사람의 몸에 재앙이 미칠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쨌든 울퉁불퉁한 세상입니다. 불공평해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예쁜 사람, 미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행복하게, 똑같이 행복하게 만들어줄까가 과제지.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대로 자기 역량에 맞게 살아야 돼요. 역량 맞게 살아면 누가 미워합니까? 자기가 천하고 능력이 없는데도 오로지 벼슬만 탐하고 오로지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면 끝나요. 제가 그렇게 망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우리 성균관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의 향교가 똑같습니다. 지방 향교도 훌륭한 어른들이 많이 나와서 함께 이 향교를 꾸려가야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이게 내가 정교가 딱 되고 나서 이제 내 마음이야 이렇게 해서 자기 혼자는 막 휘저어버리면 그거 끝나요. 그 순간. 성균관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모든 사회가 그렇습니다. 절대로 능력 있고 덕망 있는 사람 높여서 그 사람을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우리가 역할을 부여해 주는 것, 이게 지도자의 역할이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바다. 자, 두 번째는 우리는 적어도 유림하면은 그냥 유림이 아니에요. 유림하면은 몇 가지가 따라다닙니다. 수식어가. 네, 사회의 어른이다 하는 수식어가 가장 먼저 따라다녀요. 지역의 지도자다. 어른이고 지도자는 끝난 거 아닙니까? 그 지역에서. 향교에 나와서는 다 비슷한 이 공부를 하고 비슷한 활동을 하시니까 상관없지만 진짜 그 지역으로 내려가면 작은 마을에서도 어른 대접을 받고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분한테 묻고 이런 역할들을 해주는 게 우리 유림이에요. 근데 그 유림이 유림답지 못하다. 그러면 누가 가겠습니까? 안 가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지도자로서 갖춰야 될 품격이 뭔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덕망이에요. 인격입니다. 자,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뭐가 나옵니까?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요. 저희 때는 돈 잘 쓰는 사람이 존경을 받았어요. 선배고 선생님이고 돈 잘 쓰는 사람. 근데 이제는 젊은 사람들도 그걸 원하지는 않더라고. 각자네. 전부 다. 각자.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우리 어른들이 살던 세상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나죠. 다른 세상이에요. 그렇더라도 지금 우리 유림들 사이에서는 어른들끼리는 먼저 커피 한 잔을 해도 먼저, 밥을 먹어도 먼저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원불교가 최근 근 100년 사이에 원불교가 굉장히 많이 컸어요. 지금 각 지역 가보면 전부 원불교 성당 같은 그런 사당 같은 그런 건물이 다 있어요. 야, 이거 희한하다. 근데 100년 됐어요. 원불교. 천주교, 유교, 기독교, 불교 네 종교의 장점을 딴 게 원불교야. 그러니까 잘할 수밖에 없죠. 거기는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50대 50이야. 딱 맞춰요. 그런데도 그 안에도 여성 차별이 있다고 말이 나와요. 내가 보기에는 정말 여성 차별이 없는 종교 같아. 근데 이 원불교가 100년 동안에 왜 이렇게 성장을 했을까? 우리가 절반씩 줄어들 때 거기는 절반 배로 성장을 해나간 유일한 종교예요. 도대체 저 동력이 뭘까? 거기에는 딱 두 가지. 신흥 종교가 성공하는 데인데 딱 두 가지. 정치적인 힘, 정치적 배경이 있어야 돼. 두 번째는 돈. 이 돈이 있어야 돼. 삼성의 홍라이라고 하는 여자 아시죠? 그 여자가 원불교 교인이야. 국회의원 중에 몇 명이 원불교 교도야. 그러니까 정치적인 힘 있죠? 돈 있죠? 그러니까 돼.
근데 그 종교도 정치인을 쓰지는 않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 유림들이 가끔 그런 생각을 하셔요. 자, 일면 이해가 가지만 일면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자, 우리 향교의 어른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각 지역을 이제 경남만 보더라도 각 향교마다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향교는 대대로 그 덕망 있는 유림이 전교를 하거나 대표를 하는 경우, 어떤 지역에 가면은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계속 그 지역은 퇴직한 공무원이나 정치인, 물러난 정치인이나 이런 분들이 오는 데도 있어요. 물론 거의 제가 보건대 대학 총장, 대학 교수들은 가끔 우리 향교에 오지만 정교가 되지만 국회의원이 끝나고 정교가 되는 경우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성균관장 선거만 하면은 정치인을 불러들이자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정치인이 와서 우리 유교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러난 정치인이 힘이 있습니까? 힘 쓰든가요? 지 앞가림도 못해요. 물러난 정치인은 그 집 개가 죽으면 조문을 가도 그 사람이 죽으면 조문 안 가요. 정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유교를 모르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 대표로 만들자? 우리 유림은 자존심도 없나요? 각 종단은 그럼 전부 다 힘 있는 정치인 갖다 세우게요? 천만의 말씀. 유교를 알아야 되고, 유교에 대한 박시간 어떤 지식은 아니더라도 지식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자기 방식으로 갑니다. 흘러가요. 마음대로 자기가 아는 방식으로 가요. 이게 우리가 지금 놓인 과제 중에 하나예요. 지방에 가보면 가장 많은 게 공직자 출신이에요. 공직자는 그나마 자기가 배운 역량을 향교에 쏟아부으니까 그나마 낫죠. 공직자는 그나마 나아요. 교사들 그나마 낫습니다. 근데 정치인은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요. 글자 그대로 말밖에 못 배워. 말만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유학자, 유림들은 덕망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지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그런 존재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경상북도가 유독 그게 강해요. 경상북도가 퇴계 선생이나 학봉 선생이나 또 여러 훌륭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배향된 서원이나 여기에 이제 힘을 쓰다 보니까 향교가 힘이 없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도산서원이 최고야. 그리고 병산서원이 다음이야. 이런 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향교보다도 거기에 온 힘을 기울이고, 원래 우리 향교는 공적 기관이죠. 공립학교입니다. 서원은 사립학교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도 우리는 중정에 지내고 석전을 상정에 지내고 저기 서원은 하정에 지내요. 차별이 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높여요, 경북은. 그리고 경북에 돈 있는, 힘 있는 국회의원들이 그 서원에 많은 돈을 끌어다 줘서 지금도 도산서원 수련원은 36억이나 받아요, 연간. 우리 성균관에도 13억, 14억 주면서 거기다가 36억을 줘요. 그게 정치인들의 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을 높이자 이러는데 그 지역이 제가 불민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보건대 제일 학문이 떨어지는 지역이 경북이에요. 이상하게도. 대계를 배출한 지역이고 학봉을 서예를 말은 그렇죠. 근데 본인들은 안 해. 우리 조상이 이런. 아니, 조상이 훌륭하면 뭐 합니까? 본인이 훌륭해야지. 네. 조상 핑계대고 막 살고 막 말하고 막 행동하는 사람들 저는 많이 봤는데 그런 사람들이 돼서는 조상이 오히려 부끄러워져요. 진짜로 내가 정도를 걷고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존재,
명령하지 않아도 백성들이 주변이 따라갈 수 있는 존재, 이 정도의 이 덕망은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게 두 번째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의 목소리를 내자. 목소리를 안 내요. 성균관도 그래가지고 제가 몇 번이나 시도를 했는데 이 담당자들, 실무자들이 조금 나태해져. 아주 좀 게을러. 실무자들이 게으르면 일 안 돌아갑니다. 관장이 아무리 부지런하면 뭐합니까? 밑에서 안 움직이는데. 안 돼요. 자, 제 자랑을 한 가지 드릴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진주를 오기 위해서 기차를 5시 40분 차를 탔어요. 우리 집에서 여기 서울역까지 나오는데 한 15분 걸립니다. 그러면 제가 몇 시에 나와서 타야 됩니까? 적어도 5시에는 출발해야죠. 네. 자, 진주 오느라 제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을까요? 평소하고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평소에 성균관에 나오는 시간이 몇인 줄 아세요? 6시 20분에서 6시 25분 사이. 이거는 우리 수의들한테 물어보면 기록이 다 있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주 강의 오는 것처럼 이렇게 강의 오는 날 빼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특별한 날 부모님 댁에 가고 뭐 이런 날 빼고는 일요일도 쉬지 않고 나와서 다 근무를 해요. 왜? 인원은 적고 할 일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기껏 아이디어 내가지고 막 하면은 밑에서 안 따라와요. 못 따라와. 위가 부지런해도 문제지만 밑에가 게으른 것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 조정을 잘 해서 큰 사회에 나갈 때는 그 조정이 엄청 중요합니다. 백성은 안 따라오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가정의례 준칙처럼 백성은 안 따라오는데 만들면 뭐예요, 법을. 그러니까 국민들의 삶의 질이 어떻게 변했는지, 젊은이들은 뭘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말해줘야 돼, 사회에.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 원자 문제도 있죠. 출산율 문제 아까도 얘기했죠. 통일 문제도 있죠. 환경 문제도 있죠. 수없는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하고 다 직결되는 거예요. 네. 환경 문제 하니까 우리하고 별개 문제다? 아닙니다. 우리하고 직결된 문제예요. 그런 문제들에서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목소리를 내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유림들이 탄소 중립 선언을 하고 탄소 줄이기 운동을 하자라고 대대적인 언론에 내보십시오. 왜 유교를 싫어합니까? 그런 역할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 존재가 살아있구나, 이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안 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잘못했다 과감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옛날에 지부상소도 했지 않습니까? 도끼 들고 광화문 앞에 가서 상소하는 겁니다. 왜 그런 기계가 사라졌습니까? 그런 기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최근의 유림들은 가족법 지키기 운동 말고는 한 일이 없다. 그 말이 어느 정도는 맞죠? 어느 정도는 맞아요. 왜? 그 사람들이 아는 건 그거밖에 없으니까. 동성동봉 금원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유교가 진짜 사회에 할 일이 아주 산더미 같이 많은데 아무것도 한 거 없는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적어도 일제시대 이후까지만 해도 우리 향교가 돈을 내서 학교를 세우고 대학을 만들고 그 역할이 우리 유림의 역할입니다. 우리 유림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학문에 대한 열망이 크기 때문에 학교에 투자를 한 게 바로 우리 유림이에요. 그래서 이 성균관 대학교도 그래서 만든 거잖아요. 각 곳에 국립대학,
각 곳의 초등, 중학교 전부 유림이 만든 게 거의 당시에는 제일 많았어요. 그러다가 그 뒤에 기독교, 천주교 이런 데가 끼어든 거죠. 근데 이런 역할들이 왜 지금은 못하냐고요. 왜 이루어지지 않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반성하고 사회에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홍보. 요즘엔 기업은 물건을 만들어도 30%가 홍보비예요. 그 홍보를 어떻게 하는가? 포장입니다. 예쁘게. 우리 공자님이 그러자는 문질 빈빈. 문과 질이 아주 반짝반짝 조화를 잘 이뤄야 돼. 예. 문은 뭐예요? 꾸미는 거죠. 화장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화장 안 하고 밖에 나갑니까? 안 나가잖아요. 화장을 하면은 좀 이뻐 보여. 그러나 본바탕이 그것도 이뻐야 이뻐 보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홍보도 물건을 팔 때는 포장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유교가 가지고 있는 거 석전을 하는데 사람이 아무도 안 와. 저 안에서 뭐 하는 줄 몰라. 이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구름처럼은 아니더라도 와가지고 여기서 뭐 하지? 맨날 소리는 났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이게 석전이라고 한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이걸 왜 하는지도 사람들에게 설명이 필요해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SNS, 홈페이지, 카톡 이런 것들이 활용되는 거지. 제가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는 걸 아는 노인들은 아침 5시부터 저한테 카톡이 와요. 그래서 한 8시 정도 되면 카톡이 끊어져요. 근데 그 어른들의 카톡이 뭐냐면 전부 이쁜 여자 사진, 또 좋은 꽃 사진, 또 좋은 날 보내세요. 이것만 와요. 아니 우리가 그런 거 지금 할 나이입니까? 에? 그런 걸 이미 떠났어야지. 그게 아니라 좋은 것들 한 가지로도 우리가 젊은이들한테 보내줘야 되는데 그런 이 모습을 갖고는 안 된다. 우리 것도 좋으니까 포장을 해자. 예쁘게 포장해서 남들이 갖고 싶게 만들자. 이게 저는 사회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그래서 서서히 그런 모습을 바꿔나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선비의 품격, 선비의 모습. 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만든 건 바로 대부분 선비 정신의 힘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물건을 만들 때는 남들이 쳐다보지 않았어요. 대한민국의 물건은 속된 말로 후지다. 이거는 제품이 아니야. 그랬죠. 근데 우리 제품이 지금 어떻게 돼요? 최고로 좋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대한민국에서 만든 거는 이게 최고로 좋다. 이 인식을 심어줘야 그 다음부터 가치가 올라가죠. 네. 독일이 그랬고, 미국이 그랬고, 일본이 그랬고, 영국이 그랬고, 프랑스가 그랬어요. 선진국들은 다 그런 정신으로 뭉쳤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적당히 살아왔어요. 근데 지금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어요. 그 힘이 저는 보이지 않는 우리 유교의 선비정신에 있다. 이거는 종교인들 모임 가면은 다 종교인들이 다 인정을 해줍니다. 이 힘이 우리 유교, 우리 국민 속에 있는 힘이다. 위기에 닥쳤을 때 어떻게 하나? 자, 유명한 기업인이 한 말이 있습니다. 위기에 닥쳤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1류, 2류, 3류가 구별해요. 3류는 위기에 닥쳤을 때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그냥 망해요. 손 놓고 망해요. 그러니까 3류야. 2류는 어떻게 합니까? 위기에 닥치면 잘 극복해요. 2류는. 그게 2류야. 그럼 1류는 어떻게 합니까? 1류는 그걸 극복하고 더 한 단계 나갑니다. 발전합니다. 아주 작은 차이지만 그 차이가 1류와 3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가 인류를 지향하는 유림이라면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고의 위기가 지금다. 우리 유교가 처한 상황을 제가 보건대 가장 위험한 순간이 지금 현재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 우리의 유교는 하루하루가 더 인구가 줄어들고 출산율이 줄어들고 계속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많은 우리 성균관의 위대한 관장님들이 유림 배가 운동을 추진했어요. 유림을 늘려가자. 근데 방법은 몰라. 방법을 제시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가 유림을 끌고 와야 되는데 누가 끌고 옵니까? 아니, 답은 뻔해요. 답은 다 있어요. 교회, 성당, 거기 보면 답은 나와 있어요. 혼자 다닙니까? 성당에 혼자 다니는 사람 봤어요? 자기 딸, 자기 엄마, 자기 아버지, 자기 손자 데리고 다녀요. 그게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느 향교 갔더니 부자지간에는 같은 향교 같은 서원에 출입 못한다 해가지고 지금도 그게 남아있는 데가 있대요.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지금 여성이 지금 전교가 나온 세상이에요. 보셨죠? 신문. 여성이 전교가 나왔어요. 이거 막을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근데 부자지간에 같은 서원 향교 출입 못한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이걸 빨리 바꿔야 그 지역도 살아요. 유림배가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 이 심고모님께서 실천하신 것처럼 저기 한번 일어나 보시죠. 저기 저분이 어른들 잘 모르시죠? 한번 일어나 보세요. 누구죠? 예, 박수 한번 쳐줘요. 저 직장 다닌 저 분인데 신고문의 손자님이래요. 근데 저렇게 틈틈이 와서 공부를 해요. 이게 실천이에요. 이게 실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유림배가 어떻게 할 건가? 내 식구 한 사람 더 데려오자. 이게 답이에요. 근데 그건 안 하고 맨날 입으로만 한다? 안 됩니다. 그걸 빨리 벗어나야 돼요. 자,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저 위에 써 있는 곽시지허라는 말 있죠. 곽시의 빈 터 이런 말입니다. 옛날에 춘추 전국 시대에 제 나라의 선왕이 이제 5패가 돌아가면서 패자가 되잖아요. 근데 이 제 나라 선왕이 패자가 돼서 신하들하고 주변을 순시를 한 거예요. 근데 순시하다가 성이 다 무너져 버린 그 터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 옆에서 촌 노인이 이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가서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아니 왜 이 성터는 이렇게 다 무너졌어? 하니까 그 농부가 하는 말이 이 터는 옛날에 곽시라고 하는 성을 가진 사람이 지었던 성터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군. 곽시가 여기 살았군. 근데 왜 무너졌어? 곽시라고 하는 사람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했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러네.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아니, 선을 좋아하면 얼마나 훌륭합니까? 또 악을 미워하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근데 망했대.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서 물어봤어요. 아니, 도대체 그게 말이 돼요? 안 되잖소. 그러니까 그 뒷말이 뭐라고 하냐. 선을 좋아하되 실천을 하지 않았고 악을 미워하되 제거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정답인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얼마든지 선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실천을 안 하면 그 말은 썩은 말이야. 악을 제거하지 않으면 나가 똑같이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나온 고사가 저 곽시지허라는 고사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도 바로 저는 저 고사 안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막 고상하고 우아한 모습만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이 고상하고 우아한 모습을 내면으로 만들어서 겉으로 드러날 수 있게 해주는 그 실천 정신, 그게 변화와 함께 우리가 가야 될 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남의 닭을 매일 훔쳐먹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걸 본 이웃 사람이, 당신 그거 뭔 짓이요? 남의 닭을 왜 훔쳐? 당장 그만둬!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당장 그만두기는 조금 어렵고, 오늘 한 마리, 내일 한 마리, 모레 한 마리 해서 이달 말까지 그만둘게. 이게 보통 사람의 일과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자. 결심을 했으면 단호하게 끊고 내 갈 길을 가자. 선비의 길. 자, 오늘 여기까지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